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6월이 돼가고 있죠. 사실 5월 달까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올해 어떤 가장 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일은 산불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때마침 우리 박은식 산림청장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일단 뭐 핵심부터 들어가죠. 올해 산불 정말 안 났던 것 같은데 올해 산불 발생 건수하고 피해 현황이 작년보다 많이 준 게 맞죠? 안 났던 건 아니고요. 안 났던 건 아닙니까? 예. 1월부터 저희가 5월 15일까지 집계하는 기준으로 보면 네. 저희가 34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고 작년보다 한 건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건수는 오히려 많았군요. 네네. 오늘은. 근데 작년에 워낙 대형 산불이 많아서 네네. 작년에는 피해 면적이 10만 4천 헥타가 넘었습니다. 10만이 넘었는데 네, 올해는 722헥타. 그러니까 거의 퍼센트지로는 0.7% 수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원체 산불이 거대하게 났긴 했습니다만 올해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산불 피해 면적은 좀 줄어들었다. 네네. 굉장히 잘 대응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대형 산불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얼마나 100헥타. 100헥타. 네, 그러니까 30만 평 이상이 이제 피해를 받으면 네. 그때부터는 대형 산불로 간주되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건이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2건 같은 경우는 180헥타, 130헥타에서 이렇게 2건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이 뭐 10만 헥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대형 산불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어쨌든 올해도 산불 발생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다 네네. 싶은데 그 피해 면적은 이제 거의 네. 뭐 99% 이제 네. 감소했다. 네. 그러면 불을 잘 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면?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봄철이. 15일까지. 예. 근데 올해는 작년에 이제 좀 저희가 아픈 경험이 있어서 네네. 1월 20일부터 좀 조기에 산불에 1월 20일부터. 예,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또 원인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산불이 뭐 영농 부산물 파쇄를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산불에 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나오는 부산물들을 네. 소각하면서 산불이 나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는데 그다음에 입산자들이 실화 네. 우리나라 산불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100%. 사람이 뭐 실수해서 네네. 뭐 아니면 인화물질 네. 들고 들어갔다가 네. 어쨌든 사람하고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네. 외국처럼 뭐 나무가 마찰해서 뭐 불이 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고요. 네. 그나마 제일 뭐 그 많이 자연적으로 나는 부분이 전선이 이제 단락돼 가지고 그렇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난다든지 뭐 이런 거가 그나마 좀 자연적인 요인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네. 그것도 사실 다 인위적인 부분이고요. 100% 인위적인데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뭐 이렇게 원인별로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불 조심 기간이 원래 이제 2월 1일부터였는데 1월 20일부터 당기셔가지고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산불 정신없다가 이제 한숨 좀 돌리신 셈이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많은 노력 덕택에 올해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영남 산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산불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수립됐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이번에 어떤 효과를 좀 거뒀는지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대형 산불을 겪고 정부 내에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특히 산림청에서 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어떤 반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주민의 인명피해가 굉장히 25명의 그렇죠. 사망자를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아 인명피해. 수가 있었나 또 산불이 이렇게 확산될 동안에 왜 저지를 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에 좀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산불을 예방 그다음에 대응 산림관리 이렇게 나눠서 네. 범정부가 합동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행정안전부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물론 산림청은 뭐 주관기관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 10개 부처가 참여해서 네. 산불 종합 대책을 작년 10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네.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자. 음. 그리고 압도적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초동에 진화하자.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쏟아붓고 네. 그것도 초반에 집중 투여해서 네, 그렇습니다. 확산을 막자. 네. 이게 핵심이군요. 네.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네. 이게 산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산불이 맞다고 하면 헬기가 출동하는 네네.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지 않고 일단 출동. 출동하고 출동하는 중간에 이제 네. 확인이 절차가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는 과정에 돌아오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초전에 아주 확실하게 화재를 제어해가지고 네. 피해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 네. 조기 진압하겠다. 이게 네. 이제 핵심인데 사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산림과 관련된 산불과 관련된 대책에 10개 부처가 이제 참여한다라고 네. 하면 얼핏 생각하면 산림청 잘하면 소방청 뭐 이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이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종합 대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 범정부 협업 어떤 대표적인 뭐 케이스들 좀 있을까요?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 부산물 파쇄 네. 이 부분은 사실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화물질이 발생 안 한다. 네네네. 그래서 산림청도 한 저희가 올해 9만 6천 톤 가량 올해 들어서 네네. 파쇄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산물이 나온 이후에 이듬해 그러니까 1월 이후에 파쇄를 시작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작년 이제 봄철 산불 나고 나서 가을철 산불할 때 네. 수확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바로.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파쇄에 들어가서 파쇄 양도 늘렸고 네.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파쇄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농식품부, 농진청 네. 이런 네. 쪽에 협조가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일단 불이 나면 그렇죠. 예. 불이 나면 이제 헬기 같은 경우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네. 산림청 헬기가 50대 정도가 있습니다. 50대 정도. 근데 이제 국방부의 군 헬기가 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군 헬기도 과거에는 이제 불이 커져가지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투입이 됐다면 네. 지금은 50km 이내에 있는 군 헬기도 신속하게 자동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헬기도 많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네. 초동 진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면 산불이 나서 1헥타 그러니까 네. 3,000평을 못 태우고 3,000평이 타기 전에 진화한 비율이 8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도 퍼센트 포인트 상향된 겁니다. 상향됐다. 네, 그래서 압도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명피해가 컸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성을 많이 하셨다라고 네. 했는데 요것 관련해서는 어느 부처에서 주로 협조를 좀 해주셨나요? 보면. 주민 대피는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행안부가?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업을 해서 네네. 행안부에서 이제 대피 체계를 ready, set, go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불이 가까이 오면은 즉시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5시간 이내에 이제 불이 접근할 것 같다. 그러면은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시간 이내에 우리 동네까지 올 것 같다. 그러면 대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네네. 확산 예측 모델을 이제 가동해 가지고 예. 이 불이 어떻게 확산이 되고 어느 마을에 언제쯤 도착하겠다라는 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5시간 이내에 도착할 예정이면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되고 이제 8시간이면 이제 대피 준비를 하시고 하고 있고. 8시간 이상이면 정보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가 대피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했고 대피 훈련도 많이 하고 네네. 가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참 불인데 산불이 나면 이렇게 많은 부처의 많은 인력, 많은 자원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이제 산불을 잘 막아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올해 초에부터 이제 이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기동 단속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고 네네. 뭐 입산 금지와 관련된 조치도 네. 되게 많았고 네. 이 산에 관련된 공무원들 동원되는 게 되게 눈에 많이 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 아까 이제 1월 20일부터 네. 예,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셨겠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산림청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주중이나 주말에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는 산불을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고 농촌이라든지 뭐 산 인근 지역에서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는지 저희가 단속도 하고 단속에 이제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한 2천 연인원으로 2,000명 정도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단속을 활동을 했었는데 2025년에 2,000명이 투입됐는데 네, 올해는 2만 1,000명이 나갔습니다. 10배요. 10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직원들이 작년도 같은 산불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랄까 전 직원이
공통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가능했던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청 네. 산하에 공공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 또 산림조합까지 모두 참여해서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면은 저희가 211건 정도를 적발을 했는데 네네. 소각행위를 하는 그것만 해도 31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산불이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법 입산자도 뭐 151건. 그래서 적발한 건 수만 해도 211건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100%다 산불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원인을 차단해서 막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2만 1,000명이 나가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습니다. 산림청, 본청, 뭐 그다음에 지방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해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인력을 동원하신 건데 이게 네. 더더군다나 뭐 산불이 주말에는 쉬고 네.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말도 다 나가서 했을 것 같은데 직원들 불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죠. 힘들었고 또 저희 산림청 소속 기관들의 위치가 네. 대부분 다 오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애들도 보고 네. 또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산불 단속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네. 어려웠는데 그 저희 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간부들도 많이 또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 1시간이 5,200만 시간이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과 같은 사례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라고 해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는 좋았지만 그 예. 과정에서 산림청 공무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가족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1월 20일부터면 올해 시작하자마자부터 네, 네. 이제 이 방송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거의 이제 다 하신 네, 건데 야, 그러면 이제 좀 쉬셔야 될 이제 타임이다라는 네, 네, 생각도 참 드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이제 났지만 네. 사실 이제 언제까지 이제 매번 이렇게 사람을 대량으로 투입할 거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 이제 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서 이것도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 90년대만 봐도 산림 헬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네. 뭐 투하할 수 있는 물량도 적다 보니까 그냥 보조 역할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그 대형 산불 헬기 특히 이제 카모프 네. 러시아제 헬기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눈에 익숙해졌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금수 조치로 인해서 뭐 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리 뭐 지원 인력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우 전쟁 때문에 네. 저희가 러시아하고 이제 제재가 되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 수급이 아무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제 헬기 까모프라고 예. 하죠. 까모프라는 헬기를 2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0대 헬기 중에 29대니까 절반이 넘죠. 그중에서 지금 7대를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수급이 안 돼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국외 임차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빌려서.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또 이제 지방 정부에서 헬기들을 다 국내 회사에 임차를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헬기를 5대를 임차를 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네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러시아 제작사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10년 점검이라든지 이런 법에 정해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있는 정비 업체를 통해서 대체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원래는 더 많은 헬기들이 가동이 불가할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그걸 7대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산불 대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산림이 이제 우거져서 나무가 이제 녹화가 잘 돼서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산에 이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뭐 길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초동에 헬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물을 투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제 까모프 헬기의 가동 중단이 굉장히 전력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 참 여러 가지로 잘 도와줬는데 이제는 또 좀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이제 산불 진화 헬기 뭐 관련돼서도 여러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카모프를 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산림청에 있는 헬기가 아까 5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한 10여 대 정도가 소형 헬기입니다. 그래서 1000리터 이상 1000리터 미하로 예, 물을 예.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소형 헬기가 또 오래됐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돼서 저희가 그런 헬기들을 이제 중대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국산 수리온이 개발이 돼서 수리온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대가 도입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수리온의 담수량이 2,000리터입니다. 근데 아까 까보프 같은 경우는 3,000리터. 3,000리터였죠. 그래서 저희는 희망하기를 이제 좀 더 많은 물을 투하할 수 있는 대형 헬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누쿠 헬기라고 네네. 이게 그 프로펠러가 양쪽에 달려 있는 예, CH-47. 예. 군용 헬기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헬기가 10,000리터를 담수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1,000리터 헬기 10번 간 거를 한 한 번에.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헬기들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교체하는 대안으로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은 아무래도 부품 조달이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온 헬기를 대안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이 쪽에 좀 담수 용량을 좀 늘려주면 안 되냐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의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온이 앞으로 우리 산림불 진화 헬기 전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이 정도 산불도 자꾸 나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이런 회전익기 말고 이제 고정익기를 도입하는 이제 그런 방안은 없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현실 여건상 좀 무리가 많은 모양이죠. 네,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고정익기의 장점은 한 번에 대용량의 예. 물을 이렇게 투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한데 네. 담수를 해야 되는데 고정익 비행기를 많이 쓰는 북미 지역을 보면 호수가 많아서 이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네. 호수에서 이렇게 수면을 그렇죠. 스치듯이 스쳐내면서. 비행하면서 물을 이렇게 예. 담아가지고 또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활강하듯이 이렇게 스치면서 네. 담수를 할 정도를 되려면 그 호수의 면적이라든지 수심이 이제 수심도 깊고 면적도 넓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네네. 담수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그것도 대안으로 검토 놓고 중이시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공군과 협의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야 이제 고정익기가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네. 들지만 이거는 뭐 그냥 로망이고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뉴스를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가 일몰 이후에 헬기가 철수하고 그다음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진화를 재개했다. 그 사이에 이제 막 밤에는 계속 산불은 번져나오고 예. 왜 밤에 헬기 투입이 안 되냐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헬기를 밤에 투입하려고 하면은 뭐 국토부에서 헬기 운항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국토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산림청도 규정이 있고 그래서 네. 헬기가 이륙해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기상 조건 네. 그다음에 시계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구름은 얼마나 있는지 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예를 들면 야간에 헬기를 운용하려면 풍속이 초속 10m 이내여야 됩니다. 근데 주간에는 15m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시정 그러니까 보이는 거리는 주간에는 3.2km 정도까지만 확보가 되면 헬기가 운행할 수 있는데 예. 야간에는 5km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5km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네. 그다음 구름도 네. 주간에는 300m 정도까지 있으면 헬기를 가동할 수 있는데 네. 야간에는 안전 때문에 600m까지 더 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기를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까다롭기 때문에 투입하기 어렵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주간에 네. 1시간 정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지형 정찰 비행을 해야지만 야간에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규정도 국토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헬기를 활용하고 싶은데 현재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헬기가 8대가 산림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대는 조종사가 확보돼 있고 네네. 3대는 이제 조종사가 아직 훈련을 마치지 못해서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헬기들은 다 주간에는 활용을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야간에 넘어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대형화되려면은 야간에 좀 빨리 꺼야 되는데 그럴 때 좀 헬기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 정찰 비행을 하고 시계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제한적인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349건의 산불이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투입 대상이 될 만한 산불이 16건, 그러니까 5% 정도가 안 되니까. 산불이 그런 야간 헬기 투입 대상이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16건 중에 10건이 헬기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게 야간으로 넘어가기 일몰 이후가 넘어가서 1시간 이내에 불을 껐습니다. 지상에서. 그러니까 굳이 헬기를 띄울 필요가 없었던 없고. 거고요. 예. 그다음에 2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그다음에 이제 4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조건도 맞았는데 정찰 비행 1시간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가동할 수 있는 헬기가 아까 8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헬기가 그 지역에서 불을 끄고 있다가 네. 이게 이제 다 못 끄고 야간으로 넘어갈 때 야간 헬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디에서 불이 날지 모르니까 골고루 배치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야간 기능이 작동되는 헬기가 있는 곳에서는 불이 안 났는데 네. 다른 곳에서 불이 나서 야간에 헬기가 필요로 한 상황이 되면 그 헬기가 이동해 오더라도 이미 이제 기준을 못 맞추는군요. 네,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4건 정도가 조금 정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요.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훈련을 해서 가을 산불 때부터는 8대 헬기를 전부 다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새로 도입되는 헬기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간만 쓸 수 있는 헬기들이 쓰는데. 많이 있었다면 주야간 동시에 쓸 수 있는 헬기들을 확보를 해서 주간에는 주간대로 쓰고 야간에 넘어갈 때는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간에 투입한다. 이게 참 이게 어렵군요. 조건도 맞아야 되고 네, 네. 규정도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인력, 네. 장비 이런 네.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를 이제 하고 네, 있다라고 네, 네. 일단 말씀 네. 이제 해주셨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산불과 관련돼서 예전에 뭐 여러 번 현장에서도 보고 데이터도 보곤 했었는데 과거의 산불을 보면 어떻든 이제 대규모 인력 주로 네. 이제 군청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산으로 네. 다 네. 올라가서 네, 이제 네. 방어선 구축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산불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불을 꺼내가는 과정들을 봤는데 작년 산불을 보니까 이 인력들이 전부 이 고령 분들을 이제 대피시키느라고 인력 대피에 집중되느라고 산에 투입이 안 됐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이제 시골에 가면 70대도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제 고령화, 인구 네. 감소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산림 이 산불 진화와 관련된 전술이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을까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과거에 보면 저도 저 처음 공직에 시작할 때 보면 뭐 산불이 나서 군청에 갔더니 군청에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다 예. 산에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사고 진화대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예화된 대원 위주로 투입이 돼야 되고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 특히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반 공무원들의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그 산불 진화 대원들의 정예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예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원들은 산림청 산하의 공중진화대원들입니다. 공중진화대원. 네, 이분들은 이제 명칭에서 뭐 유추하시겠지만 네. 산불이 나면 헬기를 타고 산속에 이 공중에서 투하돼가지고 레펠로 투하해서 레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00여 분 정도 됐었고요. 네네. 작년 이후에 좀 확충을 해서 저희가 지금 200명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 특수 진화대회라고 그래서 네네. 산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분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네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651명 정도가 이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두부 이런 대원들을 합치면 700명 정도? 예, 755명 정도가 이제 지금 있고요. 네네. 올해는 이제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620명 정도 이제 투입을 했는데 네. 이런 분들로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정예화시킨 상태에서 진화 자원, 그러니까 네. 인력 자원도 정예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헬기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장비도 네네. 좀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진화차라는 차량을 저희가 R&D 통해서 개발을 해서 네. 이런 진화 장비와 진화 인력의 고도화, 정예화를 통해서 산불을 초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학화, 정예화 이런 부분들이 박사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예전처럼 많은 인력이 가서 인해 전술로 예. 투입하던 방법들을 좀 과학화, 정예화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야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쉽게 그래도
일단 장만하면 몇 년씩 쓸 수 네. 있으니까 되긴 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이 초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되게 정예화된 인력을 많이 확충한다 말은 쉬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잘 평소에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스카우트 해가려는 또 그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급여라든지 또 근무 여건이라든지 다 잘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진화대원은 산림청의 공무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네네. 네, 그에 반해서 산불 특수진화대는 공무직 신분입니다. 아, 공무직이세요? 네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0여 분 정도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예. 200분 정도로 늘리려고 채용을 했는데 네. 이 공중진화대원으로 새로 신규로 밖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보다는 산불 특수진화대원 하시던 분들이 공무직이니까 네. 공무원으로 전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이제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식이 돼서 전체 총량이 늘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도 좀 더 신분도 네. 소방 공무원들처럼 공무원화하고 또 산림재난대응단 같은 경우는 산림재난을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진화대가 한 이후에 뭐 뒷불을 감시한다든지 잔불을 잔불 정리하든지 정리한다든지. 이런 좀 더 예. 또 강도가 낮은 역할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기간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처우가 그 공무원화 된다든지 공무직화 되는 형태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 뭐 사건이 나면 항상 이제 인력과 관련되든 처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만 계속 노력을 뭐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산불을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산에 가보면 점점 매해 이제 낙엽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화물질이 막 쌓이는 게 보인단 말이죠. 네, 네. 그 특히 산림과학원이 2021년에 펴냈던 산불 연료지도라는 네.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이제 큰 산불이 났던 경상북도 이제 북부 지방이 제일 이게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산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혹시 있나요, 보면? 현장에 가보면 예. 산림이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 낙엽이 막 그냥 허벅지 이상 예, 막 예. 빠지고 이제 그러지 예. 않습니까? 일례로 이제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 그리고 소나무림이 많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고 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그 경남 산청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네. 불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이렇게 지휘를 진을 네. 했었는데 불이 아무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꺼졌던 불이 살아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것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가슴 높이까지 가슴 높이까지. 계곡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거기에 붙어 있으니 네. 그걸 다 제거하기 전까지는 위에서 물 뿌려봐야 예, 잠깐만 예, 꺼졌다가 예, 예. 또 그렇죠. 타오르고 네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나무가 커져서 네. 탈 수 있는 연료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산림 숲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서 보면 우거졌고 푸르렀고 굉장히 산림이 좋다 이렇게 하지만 불 입장에서 보면 탈 재료가 그렇죠. 많구나. 탈 재료 연료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연료를 사실을 좀 줄이지 않으면 네. 사실 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연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저희가 그 자료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는데 네. 화입이라 그래서 처방 화입이라 그래서 불을 미리 놓습니다. 미리 태워버리는군요. 네네. 보면. 그러니까 연료가 결국에는 줄어들지 않으면 위험성은 언제든지 상존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제된 상황에서 이런 진화대원들이 주변에서 감시하는 상황에서 통제된 날씨라든지 이런 데를 날을 잡아서 네. 불을 미리 놔서 다 태워버립니다. 미리 태워서 아예 관리되는 범위 그렇죠. 내에서 네. 없애버린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에 불이 났더라도 거기가 방화선 역할이 그렇죠. 되는 탈 연료가 적으니까 대형화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한계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급경사지고 뭐 날씨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제를 하기 그렇죠. 환경이 만들어지기 네. 어렵군요. 보면. 통제된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 대안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숯가국입니다. 숯가국이. 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거를 미리 솎아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자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솎아배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도 산불 예방 숯가국이라는 사업들을 한 2만 헥타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숯가배기 또는 이제 숯가국이 이런 사업들을 주변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제 장가지 쳐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린단 말이죠. 이제 네네. 보면은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났을 때 네. 탈게 이제 줄어드는 건 네. 맞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숲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네. 숲 어딘가에 이게 자꾸 오히려 쌓아놓는 이제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값어치가 없어서 네. 사실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다 수집해서 그렇겠죠. 경제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예. 값어치가 없어서 현장에 이제 놔두는 상황인데 예. 산불이 날 경우에는 그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숲가꾸기 산물에 대해서도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네네. 한 9,100헥타 정도의 숲가꾸기 지역에서 산물 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 수집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산물 수집된 산물들을 이제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매스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자원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하고 산물까지 다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지에 있거나 네. 수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집을 더 확대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총장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이제 산에서 사람이 활동하기 쉽도록 무엇인가 기반이 돼 있어야 산불도 잘 끄고 방화선도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의 고부가 같이 여러 네. 가지 새로운 활동들도 가능한데 사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이제 산림 경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네. 나무를 심을 네, 건지 네.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거하고 반출할 것인지 기타 등등. 그런데 이제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산림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논쟁들이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작년 7월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산림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뭔가 과학적으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어떤 뭐 결론이 좀 내려진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국무회의 이후에 네. 국무회의 또 농식품부 장관님 또 국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범정부 대책 중에서 네. 산불의 예방 부분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숲가꾸기라든지 산불 안전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됐고요. 그렇지만 뭐 외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올해도 지금도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지금 수기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라는 협의체에서도 또 같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 개선 방안 간담회 같은 것들을 계속 열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희가 630만 헥타 정도의 산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될 곳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네. 경영할 곳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저희 경제림 육성단지라고 하는 면적이 한 202만 헥타가 있는데 많게는 한 300만에서 적게는 202만 정도, 200만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만 산림을 경영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잘 보호하고 보존하자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을 경영하는 곳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숲가꾸기라든지 임도를 내서 산림을 자원을 잘 활용하고 경영하고 대신에 보호하는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 국토의 70%가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 전 국토의 70%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로 잘 활용이 돼야만 뭐 전체적인 뭐 토지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고 이제 농가라든지 임가의 어떤 소득 증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아쉬운 면이 항상 있다 싶었는데 이번 이제 대통령 말씀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이제 산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복원을 이제 진행한단 말이죠. 네. 근데 산불 이제 복원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피해목들을 이제 베어내고 그 지역에 적합한 그다음에 이제 뭐 토양 여건이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종을 이제 심는 패턴으로 보통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비판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견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특수한 사례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총장님께서는 이런 이제 복원과 관련돼 있는 여러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로 좀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산불 피해가 나면 모든 산림에서 그 피해 지역을 다 벌채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새로 심는다. 이 저희가 조림복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엔 계획복원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인공적으로 하는 조림복원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실제 수치를 보면 네. 2020년에서 24년까지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보면
약 70% 정확하게 69%의 산림에서 자연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복원이 되게 놔뒀고요. 네. 영남 지역 지금 작년에 산불 났던 곳도 네. 지금 복원 계획이 이제 최종 아직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지금으로서는 집계해 보면 한 85%가량이 자연 복원입니다. 그리고 15% 내지는 아까 많게는 한 30% 정도 네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조림 복원을 나무를 베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림 복원 대상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산불 피해가 심각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놔두면 네. 계속 2차 피해, 산사태라든지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림 복원으로 신속하게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민가 주변에 네네. 뭐 바로 뒷산 집 뒤에 불탄 나무가 있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벌채를 해서 좀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복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림 경영을 계속 희망하는 임업인들이 있습니다. 산주분들. 네네. 이분들을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산에서 가꾼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큰 피해인데 그거를 복원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 네. 이분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에 피해가 났거나 공장에 피해가 나면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탄 주택들이 있는데 네. 그 주택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 지금 났던 산불 지역 가보면 네. 공장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다 철거했죠. 예, 다 이제. 철거해서 주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서 다 철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또 집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업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이 나서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면 그 전에 탄 폐기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당신이 알아서 하라. 또 아니면 뭐 이건 놔두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공장이 타버린 그 사업 경영하시는 분한테 공장 폐기물을 너가 처리해라. 아니면 그냥 놔두고 옆에서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임업인들이나 산주들은 좀 네. 굉장히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굉장히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림을 경영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맞춰서 폐기물들을 또. 제거하고 나무를 다시 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자연복원 지역은 피해가 경미해서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식생 복구가 잘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 많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85% 정도까지는 저희가 자연복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림복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복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심을 수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산불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격렬하게 탄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토양까지 이제 다 네. 타가지고 네. 뭘 어떻게 하기가 힘들 정도 척박한 지역인데 그러면 돌고 돌아서 이 지역에 척박지에 심을 거 찾아보면 결국 또 침엽수 계열을 네.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산림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송이라든지 또 네. 이런 것들을 고소득 작물을 원하기 때문에 네. 또 똑같은 수종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화재 위험성은 또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돈 들여서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있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보면? 네, 박사님께서 전문가시셔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산불이 난 지역에는 아무 나무나 심으면 뭐 다 잘 자랄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강하게 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 유기물도 타고 네. 유기물과 함께 미생물도 다 죽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척박지에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를 또 다시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나무 외에 네. 화렵수 중에서 예전에 녹화 수종들에서 역할을 했던 수종들 가운데서 좀 발굴을 해서 네네. 좀 더 개발을 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렵수 위주로, 화렵수 위주로. 예,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로 말씀드리면 안동 지역의 이제 남부지방 산림청 관내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아카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아카시. 있습니다. 예, 예. 아카시 나무는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예, 질소 고정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달더라고. 목재도 또 사실 좋지 않습니까? 네, 목재도 좋고 또 밀원수로서도 네. 역할을 해서 양봉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나무 대신 아카시 같은
밀원 수종이나 화렵수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들을 좀 더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뭐 일괄적으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각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맞춰서 뭘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또 그만큼 또 비용도 증가하는 또 네.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선의 이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성장님 모시고 주로 이제 산불과 관련돼 있는 진화 그리고 이제 예방 그리고 이제 보건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사실 산불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나무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네,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등산.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연휴양림 네. 이제 좋단 말이죠. 저도 자연휴양림 이제 종종 이용을 해보면 정말 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이 자연 자원의 혜택을 참 제일 잘 누린다 싶은 느낌이 들고 고마울 정도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예약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산이 있는 지역에 이제 지역민들 또 우선 예약 또 이런 제도들이 요즘에 또 많이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건데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산이나 이제 산림휴양림 이런 거 예약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네.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연휴양림은 뭐 숲을 즐기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요. 시설이기도 하고 네. 국민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좀 일단 죄송한 거는 좀 쉽게 예약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예. 사실 산림청 직원도 예약을 못 합니다. 지금 숲나들이라는 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주말이라든지 여름 휴가 성수기 때는 추첨제로 하고 추첨이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휴가 계획 짜시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용자가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이용하신 분이 2천만 명입니다. 2,056만 명이라서 우리 국민들 절반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22년도만 해도 1,900만 명이었는데 네. 한 100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해 늘죠 이거는. 네, 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또 그 개인 휴양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국가 휴양림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조성한 휴양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조성한 휴양림은 지역민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선 예약 혜택을 좀 주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69개소 정도가 뭐 전체가 한 205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69개소 정도가 지역민 뭐 우선 예약 혜택이라든지 뭐 감면 혜택 이런 걸 주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감면 혜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다만 보면은. 이제 예약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정부하고도 잘 협의해서 네. 예약은 다 받되 좀 더 지역 주민들을 다른 형태로 또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휴양림 예약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 안 되죠 보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안 됩니다. 보면은. 네. 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예. 현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하고 맞춰서 예약자하고 보고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가는 일행분이 뭐 예약을 해서 같이 간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예. 예약을 하신 분이 안 간다. 그거는 이제 그건 안 취소 사유에 그건 해당합니다. 불법이다. 네네. 자, 그럼 오늘 뭐 이제 산불과 관련된 여러 중심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청이 하는 많은 일 중에서 요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 여러분께 또 이런 기회를 빌려서 또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산림청장님으로서 국민께 한번 여러 가지 부탁 당부 말씀 한번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당부드리는 거는 산불을 올해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은 거의 100%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에 난다고 의한 생각합니다. 거다. 그래서 네.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산불 감시원이 되어 주시면 산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 산불 또 내년에도 산불이 이어지는데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이 산불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숲도 만들고 또 생태계도 잘 보호하고 임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임업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 지금 저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숲으로 행복한 예, 대한민국. 도시민 또 네. 임업인 할 거 없이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도 누리고 쉼을 얻고 또 돈도 벌고 이런 그 살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산림청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작년과 같은 이제 그러한 대규모 피해를 이제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정착시킬 것이냐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이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지켜보면 그냥 자라는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자란다라는 게 제가 예전에 배우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림청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산의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청장님 모시고 나눈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박은식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